네, 오늘은 기초 핵 및 입자 물리학 여덟 번째 강의로 제가 중간자하고 반입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핵이 있습니다. 원자가 있고, 이거 지금 그림상으로 이제 힐륨 원자인데, 힐륨 원자 안에 중성자가 두 개, 양성자가 두 개. 그 힐륨의 원자 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핵이 분열이 되면은 우리 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핵을 묶어주는 그 원인이 뭐냐? What holds the nucleus together? 우리가 뭐가 핵을 묶어주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그 힐륨 원자핵을 보면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성자 두 개가 플러스 전하를 두 개가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해서 서로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멀어지지 않고 이렇게 꽉 그냥 서로 붙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이제 그 당시가 1934년 뭐 47년 이때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 전기적인 청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하겠구나. 굉장히 스트롱한 그래서 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스트롱 포스의 개념이 도입됐고 그렇지만 이 강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원자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굉장히 short range force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만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올까? 많은 물리학자들이 궁금해 했겠죠. 그 여전히 그러한 질문이 나오면 항상 어느 곳에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학자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1934년에 일본의 유카와라는 사람이 이 핵과 핵 사이에는 서로 힘을 매개해주는 매개입자가 존재할 거다. 그 매개입자를 유카와라는 사람이 파이 중간자에서 파이 메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자 메존이란 그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의 질량을 계산했더니 그 질량이 대략 한 140 메가일렉트론 볼트 MeV 정도 되고 요 수명은 10의 마이너스 8승초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실험적으로 1934년에 유카와라는 사람이 요 매개입자라고 하는 파이 중간자라고 하는 놈을 그 예측을 하고 2년 후에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1936년에 실험을 했는데 이 유카와가 얘기한 메존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코스믹 레이에서 이제 저기 우주선에서 막 나오는 코스믹 레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근데 조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유카와가 얘기했던 그런 그 메존하고는 조금 다른 메존이야. 질량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수명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던 차에 1936년이 아니고 한참 지났죠. 그래서 이때 발견한 거는 파이 중간자가 아니었고 1947년에 포웰이라는 사람이 그 역시 우주선에서 두 개의 그 입자를 발견을 합니다. 두 개의 메존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유카와가 예측한 파이 중간자, 파이 메존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마 1936년에서 발견됐던 건 파이가 아니라 뮤 렙톤 패밀리 같은 거였겠죠. 뮤라고 하는 그 그때는 이제 두 개의 메존이라고 얘기했어요. 파이 메존, 파이 중간자, 뮤 메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뮤는 메존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뮤 그 렙톤 쪽에서 그 전자하고 성질이 비슷한데 질량은 전자 질량이 0.511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 뮤라고 하는 뮤 입자는 질량이 105 메가일렉트론 볼트 한 200배 정도 되죠.
그다음에 수명이 10-6승 세컨드 정도 되는 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중간자. 지금은 이제 뮤원이라고 그냥 보통 읽습니다. 그 뮤원은 뭐냐면 성질은 일렉트론하고 같은 렙톤족에 속하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포웰이 이거를 발견을 하면서 195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유카와는 194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주선에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그 파이라고 하는 파이 중간자도 나오고 여기서 지금 뮤원이라고 하는 뮤원도 이렇게 나오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성미자도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중성미자는 제 몸을 수십억 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존이란 말은 중간자의 개념으로 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그 중간자라는 얘기보다는 메존이란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메존은 이제 강입자의 일종이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메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유카와가 파이온의 질량을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 이제 파이온이 핵자라고 하는 거 뉴클레온은 뭐라 했죠? 중성자 또는 양성자를 총체적으로 그 핵자라고 얘기하고 이 핵자하고 핵자 사이 여기 이제 여기 그림에서 카툰에서 보면 두 농구 선수가 있는데 한 친구가 뭐 프로톤, 한 친구가 뉴트론이라고 하면 이 프로톤과 뉴트론이 농구공을 교환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묶여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그때 주고받는 공이 마치 파이 중간자의 개념입니다. 그건 이제 매개 입자를 통해서. 그래서 파이온을 교환을 하는데 이 파이온의 속력이 만약에 빛의 속력에 가깝다고 가정을 하고 파이온을 서로 이제 초기에 두 프로톤하고 뉴트론 사이의 거리가 R이고 프로톤에서 파이온 하나가 이제 빛의 속력을 방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빛의 속력으로 방출이 되면 그 빛의 속력으로 이제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중성자로 가서 파이 플러스가 이제 중성자로 가서 중성자가 요 놈을 흡수하면서 이제 프로톤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교환하는데 한 번 교환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까지 파이온이 이동한 거리는 C분의 R 이렇게 되겠고 이제 파이온의 속력이 C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 시간 불합정성 원리에 의하면 이때까지의 에너지 시간 불합정성 원리는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대략 2분의 H바, 뭐 H바 정도의 오더인데, 그러니까 오더 정도로 이제 계산해보면, 이때 이제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델타 E는 M 파이온의 질량 곱하기 C제곱, 델타 E는 MC 제곱이고, 그때까지의 이동한 거리 델타 T는 얼마? C분의 R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M 파이 C 제곱분의 R분의 C를 곱해주면 그러면 얘는 요거로부터 요놈이 대략 한 H바 오더 정도의 크기를 가지니까 대충 파이온의 질량은 RC분의 H바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H바는 1.05 곱하기 10의 34승 줄 세컨드.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이제 핵자 하나의 크기가 대략 10의 1 femtometer, 10의 15승 메타라고 했으니까 R도 이제 대략 한 2 곱하기 1.7 곱하기 10의 15승 메타 정도 하면 그때 파이온의 질량이 대략 오더로 2 곱하기 10의 28승 킬로그램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놈을 이제 전자질량으로 환산하면 전자질량이 9.1 곱하기 10의 31승 킬로그램 뭐 정도 되죠. 그 전자질량이 한 200배 정도쯤 되는 그 질량을 갖겠구나라고 예측한 게 이제 유카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파이 메존을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14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유카와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질량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림이 이제 요거는 파이 중성인 놈을 교환하는, 그래서 교환하면서 프로톤이 그냥 프로톤으로 되고,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중성자에서 나와서 파이온이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환되는 과정을 이렇게 카툰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핵자하고 핵자 사이에 이런 놈들이 이제 교환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자가 그때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엔타이 파리클 반입자라고 하는 건데, 반입자는 먼저 1927년에 폴 디렉, 영국의 너무너무 유명한 물리학자 폴 디렉이 반입자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년도에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전자 반입자 중에 첫 번째 입자인 첫 번째 이제 그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를 1932년에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55년도에 그 양성자의 반입자, 반양성자에서 엔티프로톤이 버클리 그 랩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56년에 곧바로 중성자의 반입자인 뉴트론, 반중성자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반입자가 32년도에 전자, 55년, 56년도에 반양성자, 반중성자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버블 챔버라는 건데, 버블 챔버에서 이게 입자들의 그 트러젝터리를 흔적을 보면, 이 흔적 중에 여기 뭐죠? 핑크로 된 놈이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휘면서 가고, 다른 놈이 이제 왼쪽으로 휘면서 가잖아요. 뭔가 두 입자가 서로 흔적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면서 가는데, 이제 두 놈이 서로 이제 그 하나가 입자면 다른 놈이 이제 반입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자와 반입자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 이제 크로싱 시메트리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크로싱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교환 대칭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식을 보면 A하고 B라는 놈이 반응해서 C하고 D로 바뀌는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은 이 화살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놈이 만약에 B라는 입자가 화살표 반응 후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이제 반입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인데, B가 화살표 뒤쪽으로 가게 되면 A라는 놈이 B 바 플러스 C, D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바라고 쓴 건 위에 위쪽으로 하나 짝대기 거놓은 게 이제 읽을 땐 바라고 읽는데, B라고 하는 놈이 입자면 B 바는 반입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C라고 하는 입자를 이 화살표 이전으로 보내주고 싶으면 반입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C 바는 B 바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A하고 뭐 D를 또 바꿔주면 D는 화살표 전에 A는 화살표 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는 C 바 더하기 D 바는 A 바 더하기 B 바, 이런 식으로 화살표 전과 후에 그 반입자를 이렇게 옮겨주면 그거 엔티 파리클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크로싱 시메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예를 들면 광자하고 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광자하고 전자로 되는 탄성 충돌 같은 거를 볼 때, 뭐 이놈의 그 반응 후에 있는 전자를 반응 전으로 보내주고, 반응 전에 있던 광자, 포톤을 반응 후로 보내주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얘는 E 플러스 더하기 E 마이너스는 감마 플러스 감마 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 그리고 포톤, 광자의 반입자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마 바 이렇게 안 쓰고, 감마 바, 자기 자신이 반입자이기 때문에 포톤 같은 경우는 그냥 감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로싱 시메트리를 통해서 반응식의 반응 전과 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입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이제 그 폴 디렉이라는 사람인데, 폴 디렉이 1929년에 이제 폴 디렉이 반입자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이제 relativistic한
미케닉스를 상대론적인 역학을 보면 자유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뭐 E제곱은 뭐 M제곱 C4승 더하기 P제곱 C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에너지, 이 자유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 에너지는 플러스 스퀘어 루트 M제곱 C4승 더하기 P제곱 C제곱의 플러스 4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입자들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이러한 상대론적인 역학에서 계산을 해보면 에너지가 수학적으로 네거티브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의 에너지는 도대체 뭐야? 에너지가 음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랬을 때 이제 디렉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디렉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는 전자가 그냥 그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 전자가 다 꽉 차 있는 상태가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파지티브한 에너지 상태하고 네거티브한 에너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는 이미 전자들이 그 파울리 베타 원리를 존중하면서 모든 에너지 준위를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가 우리 눈에는 이미 전자가 네거티브 음의 에너지 상태를 다 꽉 차 있게 만들어 있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디렉 C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베큐엄이라고 하는데 진공은 전자의 바다다.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진공이 아니고 전자가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를 진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발견은 다 양의 에너지 상태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네거티브는 못 간다. 왜냐하면 이미 네거티브 상태는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디렉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너지 그 차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 네거티브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전자가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이유는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진공이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고 그 진공이 전자로 그냥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파지티브 에너지를 갖는 양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관측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공급이 되면 예를 들면 광자 포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요 갭을 넘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면 요 그 진공 상태에 있는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 하나를 파지티브 에너지 상태로 하나 싹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굉장히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요 전자 하나가 위로 폭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전자는 양의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게 되고 그 전자가 있던 자리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인 홀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홀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의 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재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파지티브 에너지 상태인데 전하는 전자가 아니라 양전하를 갖는 입자 전자하고 반대되는 전하를 갖는 입자가 양의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의 구멍은 홀은 파지티브 에너지 상태를 갖는 반입자 전자의 반입자 그걸 우리가 이제 양전자라고 하는데 그걸 파지트론 반입자 네거티브 에너지 상태의 입자는 파지티브 에너지 상태의 반입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반입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보면 이러한 반응은 반응식으로 나타내주면 그래서 여기는 전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톤이 가면서 전자하고 양전자, 파리클과 엔티파리클을 서로 프로듀스하는 그런 반응식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 양전자라고 하는 거는 폴 디렉은 원래 처음에 이러한
DirectC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을 때 이 반입자가 양전자라고 제안하지 않고 그냥 그 프로톤 양성자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많은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때 이제 전자의 반입자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수정을 했고, 그리고 그 전자의 반입자를 우리가 양전자라 부르고, 그 양전자를 실질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1932년도에 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실제 요거 이제 이게 이제 클라우드 챔버에서 전자하고 양전자의 궤적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양전자를 32년에 발견해서 폴 디렉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칼 앤더슨 자신도 1936년에 요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30년도 지금이 2100년이니까 이제 100년이 좀 1930년 1900에 2100년이니까 100년이 좀 넘었나요? 100년이 안 됐죠? 100년이 안 됐죠? 그래서 양전자가 이제 1930년대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 E 플러스 E 마이너스라고 하는 페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일렉트론하고 파지트론 페어가 생기는 거는 이렇게 그 감마 레이가 핵 주변을 쓱 지나가면, 이렇게 핵 주변을 지나가면서 전자하고 양전자 쌍을 이렇게 그 방출하는 프로세스가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는데 반드시 핵 근처로 이제 뭔가 어떤 물질 근처로 가야지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핵은 광자야 나한테 에너지하고 운동량 좀 줄래? 내가 이렇게 내 곁으로 지나가는 광자의 에너지하고 운동량의 일부를 요 핵이 뺏어갑니다. 뺏어가지 않으면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이런 그 전자 양전자 쌍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핵 근처로 가야지만 그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프로세스로 이제 전자하고 양전자가 딱 만나면 서로 충돌을 하면서 포톤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에너지 보존도 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일렉트론하고 파지트론이 서로 충돌을 하면 요 놈이 그 광자 하나만 생성되면 안 되고 이렇게 쌍으로 백투백으로 광자가 생겨야지 이게 모멘텀 컨설베이션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거꾸로 반응은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싱글 감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 감마 2 감마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진공에서는 이러한 페어 크리에이션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 여러분들 현대문의 할 때 배웠습니다. Show that the pair creation cannot occur in empty space. 왜 쌍생성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가? 그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과 모멘텀 보존 법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톤이 광자가 하나 이렇게 오면서 전자, 양전자 쌍을 이렇게 프로듀스하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광자의 에너지가 E equal H 누잖아요. E equal H 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어로 크리에이션 된 전자하고 양전자는 같은 운동량을 질량도 같으니까 전자가 갖는 에너지하고 양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둘 다 감마의 MC 제곱으로 같습니다. 그죠? 이 감마는 로렌츠 인자고 그래서 감마 MC 제곱 더하기 감마 MC 제곱 하니까 이게 이제 2 감마 MC 제곱이 그 페어 크리에이션 전과 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운동량도 보존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포톤이 갖는 운동량 E는 PC 이렇게 되니까 모멘텀 P는 에너지 나누기 C가 모멘텀이죠.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가 C분의 H 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수평축 방향의 모멘텀을 가질 테고 이렇게 페어로 생긴 일렉트론하고 파지트론은 이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은 서로 모멘텀이 상쇄가 될 테고 같은 방향으로는 이제 이 수평 방향으로의 모멘텀은 더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P 코사인 세타 더하기
P 코사인 세타에서 2P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하고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대론적인 모멘텀은 전자하고 양전자 쌍이 갖는 상대론적 모멘텀은 감마 MV죠. 그래서 여기다 감마 MV를 대입해주면 H 누는 2 곱하기 2 감마 MVC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분자에도 C 하나 곱해주고 분모에도 C 하나 곱해줘가지고 2 감마 MC 제곱 C분의 V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에서 이거 에너지 관계식으로 바꿨으니까 이 두 식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C분의 V 코사인 세타는 1이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1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코사인도 1을 넘을 수가 없고 V도 전자하고 양전자의 속력도 빛의 속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2 감마 MC 제곱분의 이것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첫 번째 식 에너지 보존 법칙과 모순되는 결과죠. 이 모순되는 결과니까 이런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려면 이 광자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서 모멘텀 보존도 만족을 하고 에너지 보존도 이렇게 만족을 하게끔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요 놈의 운동량하고 에너지를 좀 뺏어갈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핵을 지나가거나 그러면 그 핵이 내 곁을 지나가는 광자의 에너지하고 운동량을 살짝 뺏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핵이 있을 때 핵 주변으로 지나가는 포톤은 이게 양전자 쌍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진공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성미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